충남 예산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아버지와 결혼했다? 끔찍한 진실이 숨겨진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 사과밭과 논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 충남 예산. 이곳 주민들은 아직도 그 끔찍했던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문사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젊은 아내가 버젓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아버지의 팔짱을 낀 것입니다. 이 소문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부터 오일장까지, 저녁 식사를 하던 평범한 가정집에서부터 땀 흘려 일하던 논밭까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혀를 찼으며 경악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토록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하늘이 노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갓 30을 넘긴 그녀는 고운 얼굴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박노인대 맏며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준호는 박노인 부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복이 없다던가요. 누구도 비극이 이토록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연금도 꼬박꼬박 나왔고 땅과 과수원, 닭장까지 갖춘 번듯한 2층 집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꽤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최 여사는 처음부터 며느리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얼굴은 반반하지만 야망이 크고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진은 남편 준호가 너무 순하고 발전이 없어 자신이 꿈꾸던 풍요로운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에게 사업을 확장하고 좋은 차도 사자고 졸랐지만 준호는 늘 있는 대로 살자,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말은 수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남편에게 냉담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아버지인 박노인에게서는 기묘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두운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하는 사이 그의 숨은 멎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은 비통한 곡소리 속에서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퉁퉁 부은 수진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슬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목격했습니다. 최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고 박노인은 아들의 관 옆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죽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사건은 이대로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심이 채가시기도 전에 온 마을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시아버지인 박노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요란한 예식은 없었지만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천륜을 어긴 폐륜이라 불렀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에 파출소의 강 형사가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준호처럼 건강한 사람이 가족의 말대로 단순 쇼크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서를 수집하고 마을 사람들을 탐문하며 수상한 점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욕망과 죄악이 뒤엉킨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끔찍한 폐륜 결혼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예산 마을 사람들 전체가 경악하는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박노인과 최 여사의 번듯한 2층 집은 예산 읍내 시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큰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노인 댁은 복도 많지,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예쁘고 돈도 넉넉하니 부족한 게 없겠어. 실제로 준호가 수진을 아내로 맞이한 후
이 집은 늘 마을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맏아들 준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은 고됐지만 성실함 덕분에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먼 현장에 가지 않는 날에는 아버지를 도와 닭장을 돌보고 집 뒤에 사과밭을 가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준호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는 아들을 몹시 아꼈지만 며느리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늘 속상해했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지는 원래 이 지역 출신으로 준호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에 얼굴이 예쁘고 말씨도 상냥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모두가 준호가 복덩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녀는 겉모습처럼 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싹싹했지만 집에서는 남편을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1년 내내 고생만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당신 또래는 벌써 차도 사고 가게도 차렸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일만 해주고 살아야 해? 준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되지. 먹고 입을 것 있고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 됐잖아. 하지만 준호의 이런 소박한 말들은 수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풍족한 삶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에 들어서는 높은 건물들과 번쩍이는 외제차를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자신의 불타는 야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최 여사는 수진이 남편을 탓하는 것을 보고 더욱 불쾌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시집온 여자는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딴 데 눈 돌리면 못 써. 수진은 얼굴이 빨개져 꾹 참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다른 집에 시집 갔으면 지금쯤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박노인은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우아한 몸짓과 의미심장한 미소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며느리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예리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 집의 부가 남편이 아닌 권위 있고 돈 많은 시아버지 박노인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독초의 싹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진하게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아내가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번듯한 2층 집 안에서 곧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거대한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후 겉으로 보기에 박노인의 집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원래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평생 부엌과 밭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 없는 순박한 시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처럼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지는 예뻤고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고집했으며 어딜 가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집안일은 마지못해 하는 신용만 냈습니다. 장보기, 설거지, 마당 쓸기 등 최 여사가 한마디라도 하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은 최 여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밥만 먹고 일어서면 그만인 식당인 줄 아느냐? 며느리 노릇을 하려면 집안일도 좀 거들어라. 수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러시니 좀 참아줘. 우리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지. 하지만 수지는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늘 비교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며
스쿠터를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차를 사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이 시골 구석에 갇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점심, 식사를 마친 최 여사가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큰돈 벌 줄은 몰라. 이 집 재산이나 지키면 다행이지.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박 노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 집이 부유한 이유가 남편이 아닌 박노인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 박노인에게 기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남편에게 우리는 언제쯤 차 살 수 있어? 대출받아서 가게라도 열어보면 어때? 라고 묻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최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욕심이 싫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조만간 집안에 화를 불러일으킬 거야. 반면 준호는 여전히 순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단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여자라면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들의 말을 들은 최 여사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2층 집은 매일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막히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착한 성품은 기댈 언덕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준호는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돈과 권력을 가진 시아버지 박노인이 빛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꾸미기 좋아하고 영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쁘긴 한데 그 예쁨이 집에 화를 불러올 것 같아. 그 말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가족 안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갈등과 스쳐 지나가는 눈빛 속에서 끔찍한 비극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비극은 폭발하여 예산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한 가정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산의 하늘은 불타는 듯 무더웠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막 사라지자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무더운 여름밤을 예고했습니다. 박노인의 2층 집에서는 온 가족이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한 접시, 새우를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파릇파릇하게 데친 나물. 수지는 묵묵히 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남편을 향해 낯설게 한번 스쳤다가 이내 옅은 미소 뒤로 감춰졌습니다.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태연하게 소주를 따랐습니다. 최 여사는 밥을 푸면서 며느리를 흘겨보았습니다. 수진이 어딘가 멍해 보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명랑하게 아내의 밥 위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먹어봐. 오늘 고등어가 아주 신선해.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먹어요. 난 배 안 고파. 목이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그저 평범한 저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몇 마디 말을 던지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준호야.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웃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 수진도 달려들어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안 돼. 하지만 순식간에 준호의 숨은 약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갓 30을 넘긴 착한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슬픔에 잠겼고 준호의 사망 소식은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재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져?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그 수군거림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최 여사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다 실신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붉어진 눈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몇몇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수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형언할 수 없는 냉정한 표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울음을 터뜨려 그 표정을 감췄습니다. 파출소의 강 형사도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직업적 본능은 그로 하여금 몇 가지 디테일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준호가 먹었던 된장찌개의 그릇은 유독 많이 비어 있었고 수진의 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강 형사는 말없이 관찰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산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착한 남자 준호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밥상머리에서 동네 가게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일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노인 가족의 운명은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에게 슬픔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탐욕과 욕망이 모든 것을 드러낼 끔찍한 사건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장례식은 푹푹 찌는 여름 햇볕 아래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예산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조문을 왔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구슬픈 상여 소리와 향냄새, 국화 향기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통곡하다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다가 마당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교대로 그녀를 부축하고 어린아이처럼 달래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과 근심 어린 얼굴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애썼지만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사람은 젊은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상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뒤로 넘어가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이렇게 일찍 갔어요?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밖에서 보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까운 친척, 특히 이웃 아주머니들은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비통하게 울었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멍하니 앉아 있거나 심지어 무심코 박노인 쪽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 형사 역시 장례 기간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질서 유지를 위해 왔지만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강 형사는 사건이 있던 날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보던 수진의 눈빛, 유독 준호만 많이 먹었던 된장찌개 그릇,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남몰래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인 전날 밤 등잔불이 마당에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리 박복하니?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박노인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들을 잃은 슬픔 대신관에 엎드린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느낀 듯 살짝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붉은 눈은 정확히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호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뇌졸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왜 꼭 연극하는 것 같지? 그 말들은 마을 회관에서부터 오일장까지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는 마을 끝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관식 날 최 여사는 기절할 듯 울부짖었고 수진도 묘쉐 옆에 주저앉아 상복 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차가운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 형사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련한 형사의 직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강 형사는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여사는 매일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몸은 몇 주 만에 헬쑥해졌습니다.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들이 일찍 죽어 젊은 아내를 홀로 남긴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수진의 울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아 원망스러웠습니다. 참 이상한 며느리야. 그녀는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얼굴이 어떨 땐 슬퍼 보이다가도 어떨 땐 멀쩡해.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왜 저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은 동네에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동네 가게와 오일장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예쁘긴 한데 그 예쁨이 꼭 칼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준호만 불쌍하게 됐지. 반면 수진은 여론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옷을 잘 차려입었고 가끔 시장에 나가 화장품이나 새 옷을 샀습니다. 이는 최 여사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는 참지 못하고 온 가족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화장하고 새 옷을 차려입어? 남들이 보면 웃겠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고 야망이 없었으니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그 말이 우연히 언니 집에 자러 왔던 동생 수경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경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며느리를 향한 시선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젊고 생기 있는 수진의 존재는 그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돌릴 때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 시선은 최 여사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 그녀의 의심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밭에서 채소 바구니를 들고 들어올 때 박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바구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암묵적인 화답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형성되었습니다. 가늘지만 위험한 끈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여전히 이 가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최 여사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렀지만 실제 목적은 관찰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이 화장을 하고 박 노인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비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문과 시선, 수군거림이 어두운 구름처럼 그 번듯한 집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끔찍한 관계가 조용히 싹트며 온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박노인의 집안 분위기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최 여사는 날마다 움츠러들었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거나
아들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며 며느리와의 마주침을 피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냉대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교묘하게 시아버지인 박노인에게 친밀하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를 따르거나 식사를 권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박노인은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수진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젊은 며느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박노인이 지나가다 조용히 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평소와 다른 박자로 뛰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오래 이야기하고 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박노인 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영복이 안 좋네. 그런 소문은 금세 최 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에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아, 너 아직 젊은데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듯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대화를 엿들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모든 어두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수진을 볼 때마다, 특히 그녀가 무심코 부드러운 몸매를 드러낼 때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지만 욕망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매일 조금씩 타올랐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끈질기게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준호가 쓰러지기 전 그와 수진만이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수진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강 형사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넓은 집에서 최 여사가 일찍 잠든 후 수진과 박노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속 깊은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은 약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전 너무 외로워요. 이제 어디에 기댈 곳도 없고요. 박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경계는 그런 대화와 눈빛,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최 여사가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둠이 내리자 예산에 부유한 박노인 집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과 박노인의 관계는 더 이상 눈빛이나 몇 마디 관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위험한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눈썰미 좋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막 그치자 수진이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툇마루에 서 있다가 축 처진 빨랫줄을 들어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이웃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을 보고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노인 댁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너무 가깝게 지낸대. 오일장에서는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두 사람이 바싹 붙어서 웃고 떠들더라. 최 여사만 불쌍하게 됐지.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는지. 소문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 최 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체면 좀 지켜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박 노인은 얼굴이 빨개져 딴청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반면 수지는 두려움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약한 척하며 박 노인에게 기댈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수지는 자신의 무기, 즉 미모와 교활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만 얻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여론이 들끓는 동안 강 형사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며 운명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보니 수진이가 준호 밥그릇에 된장찌개를 듬뿍 퍼주더라고. 자기는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강 형사는 즉시 그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형사는 준호에게 향을 피운다는 핑계로 집에 들렀습니다. 위패 앞에 서서 그는 조용히 묵념한 후 은밀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 노인은 안절부절 못했고 수지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강 형사는 이 여자가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사과밭을 훑고 지나가며 마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는 듯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실어 날랐습니다. 2층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도덕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과 박 노인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진과 박 노인의 이야기는 온 마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용히 수군거리지 않고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에 천벌 받을 년,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붙어먹다니. 준호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래? 생각할수록 불쌍해. 수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도전적인 태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태도는 여론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가 있지? 집에서 최 여사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부터 그녀는 눈물이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남편이 며느리와 몰래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녀의 심장은 소금에 절여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 번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염치도 없어요? 걔는 당신 며느리고 준호 아내라고요. 잊었어요? 박 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에 대한 감정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반면 수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불편한 시선을 무시하고 대놓고 툇마루에서 박 노인과 차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최 여사가 죽은 사람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산 사람은 벌써 변했으니 참 이상한 세상이야 라고 비꼬자 수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한테 너무 불공평한 말씀이에요. 저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에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미 선을 넘었고 남편은 모호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더욱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 마을 주민으로부터 준호가 죽기 전날 수진이 시장에서 이상한 가루 한 봉지를 사면서 희석해서 뭘 씻는 농약이라고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보는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은밀히 더 조사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루는 음식에 넣을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형사는 최 여사를 위문한다는 핑계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과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무심코 시장에서 산 농약가루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은 순간 움찔하며 떨리는 손을 황급히 옷 속으로 감췄습니다. 박 노인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마른 기침으로 감췄습니다. 그 광경은 노련한 수사관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붉은 기와 지붕 위로 부슬부슬 내렸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따뜻해 보이던 집안을 차가운 공기가 감쌌습니다. 고통받는 늙은 어머니, 길을 잃은 남편, 야심 찬며느리, 그리고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치는 한 형사.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몇몇은 확신에 차말했습니다. 조만간 저 집은 터지고 말 거야. 바늘을 주머니에 넣는다고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어?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바늘이 하나씩 꿰어 맞춰지고 있는 단서들로 인해 곧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며 튀어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의 친동생인 수경은 요즘 언니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형부 제사에 손을 보태고 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경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죽기 전날 밤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두 자매가 한 침대에 누웠을 때 수진은 한탄하듯 혹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때 수경은 그저 언니가 가난한 현실을 지겨워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불길한 징조 같았습니다. 특히 언니가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후에는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경은 강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형사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부가 죽기 전에 언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강 형사는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되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언니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그 정보는 강 형사의 머릿속 의심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최 여사는 심신이 모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박 노인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두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 나를 언제까지 모욕할 셈이에요.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고 박 노인은 아내의 말을 막으려는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 말은 용납 못해. 하지만 그 고함 소리가 오히려 이웃에게 들렸고 더 많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확신에 차 웅성거렸습니다. 박노인 집은 정말로 폐륜을 저지른 거야. 수진은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부러 박노인과 더 오래 앉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듯 달콤하고 암시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며느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수경의 증언을 들은 강 형사는 박노인 집마당, 즉 준호가 죽던 날 남은 된장찌개를 묻었던 곳에 흙을 채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 분석 결과 독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했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거짓을 가르는 칼날처럼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름 뇌우가 몰려와 천둥 번개가 연이어 쳤습니다. 2층 집에서는 빗소리가 기왓장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최 여사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고 수지는 등잔불 옆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이 법의 그물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산마을의 분위기는 들끓었습니다. 수진과 박노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모호한 소문이 아니라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밭이라는 사람도 시장에 물건 팔러 가는 사람도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일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다니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마련이지.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쏟아지는 말들에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길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태연히 차를 마시는 수진의 모습에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울부짖었습니다. 박영감, 당신 준호 생각 안 나요? 걔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박노인은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지는 달콤한 말과 은근한 몸짓으로 그를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분노와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녀에게 기울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반대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즉 2층 집과 박노인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위패 앞에 앉을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 몇 방울을 흘렸지만 마음속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흙에서 독성 물질 흔적이 나왔다는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비밀리에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에게 수상한 가루를 팔았던 시장 상인을 포함해 몇몇 주민들을 신중하게 신문했습니다. 그 상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밭에 쓸 거라고 사갔어요. 근데 그 종류는 조금만 잘못 써도 사람한테 위험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진술은 준호가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형사는 동향을 살피러 박노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준호의 위패 앞에서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죽음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히는 중이니 가족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형사님들이 알아서 조사하세요. 우린 숨기는 거 없으니까요. 박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강 형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그 말을 듣자 와라구름을 터트리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그 외침에 집안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강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지만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2층 집안에서 각자의 계산과 고통, 죄악을 품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 진실의 장막이 걷히고 모든 것이 공의의 빛 아래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집에 다녀가 수사를 공식화한 후 박노인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고 시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여사가 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수진과 박노인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박노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기대요.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의 눈이 흔들렸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의 부드러움과 교묘함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는 더욱 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오일장에까지 퍼져 사람들은 더 이상 수진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비꼬았습니다. 저기 봐, 박노인의 새댁 나가신다. 수진은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감이 싹 텄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박노인만 내 편이면 이 집 재산은 조만간 내 것이 될 거야. 최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본 후 그녀는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 나를 사람 취급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수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여자예요.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요. 아버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은 최 여사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집안은 이제 망했어. 박노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극도의 수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젊은 얼굴과 불꽃 같은 눈빛을 보자 그는 또다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먼 친척과 옛 친구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모두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고 질책했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했고 수진은 억울하다며 시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점점 더 자신만만해지는 것을 보며 마치 모든 것이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강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최 여사는 벽을 향해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왔습니다. 집 전체가 마치 도덕과 가족의 인간성이 조금씩 불타 없어지는 거대한 화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관계는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세상에 드러났고 곧 닥쳐올 고통과 불명예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산마을의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수진과 박노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무더운 여름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2층 집에서 최 여사는 지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던 몇몇 이웃이 우연히 집 앞을 지나다가 거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수진이 박노인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머리를 서로에게 바싹 기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 봐. 이제 누가 저것들을 깨끗하다고 하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가게 앞에는 여자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네. 이건 완전 폐륜이야. 더 할 말도 없어. 최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사람이기나 해요? 저기 아들 영정 사진 좀 봐요. 걔가 저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박노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최 여사 앞에서 박노인의 손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식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친척들이 몰려와 충고했지만 그럴수록 수진은 더욱 막무가내였습니다. 박노인은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한때 엄격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 세상의 비난과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조용히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관계를 공개할수록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 형사는 시장에서 산 농약 가루, 수경의 증언, 된장찌개 검사 결과를 조용히 연결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음모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졌던 집 안에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원망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준호의 위패 앞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은 마치 죄를 묻는 듯했지만 비극을 초래한 자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고 떠들며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행동했습니다. 예산마을은 이토록 끔찍한 윤리적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여론의 눈과 형사의 조용한 발걸음이 수진과 박노인 주위의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수진과 박노인이 집안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산마을은 들끓었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고 젊은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떠들었으며 철없는 아이들은 수진을 엄마 며느리, 아빠 아내라고 놀려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불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정한 며느리가 다 있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편 상복을 입고 있더니 이제는 시아버지랑 손을 잡고 앉아있네.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면사무소까지 퍼져나가 박노인 가문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엮이기를 꺼렸습니다. 수진이 시장에 가면 좌판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그녀가 지나가면 벌집 쑤신 듯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거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나설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저승에서 보고 있니?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단다. 반면 수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젓이 박노인의 팔짱을 끼고 읍내시장에 갔고 세상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 막무가내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조만간 저둘은 천벌을 받을 거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강 형사가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박노인을 찾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준호 씨의 죽음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마 심장병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으니까요. 강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날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박노인에게 망치질처럼 내리꽂혔고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지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심지어 옅은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형사님이 조사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이 집은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순간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경찰 수사가 그렇게까지 깊이 진행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연한 겉모습은 싹트기 시작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박노인은 아들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의 얼굴에 고통과 죄책감을 드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눈이 멀어서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하지만 수진의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그는 다시 이성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예산 마을은 이토록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모범적이었던 가정이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강 형사의 집요한 수사 아래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독성 물질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한 후 최 여사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고 이내 남편과 며느리가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번듯한 집과 넉넉한 재산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도덕과 가족애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근처에 사는 사촌오빠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루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 저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제 남편이랑 며느리가 걔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촌오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나라고 못 들었겠나. 하지만 박서방 스스로 눈이 멀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그 말에 최 여사는 더욱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과 마주 앉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가족 전체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가볍게 웃으며 어깨에 손을 얹기만 해도 그의 모든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을 때 수진이 들어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전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전 아버님 곁에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온몸을 떨며 들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증오에 찬 눈으로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네가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니? 하지만 수지는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걸어나갔습니다. 이웃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어떤 사람은 최 여사를 동정하여 길에서 수진을 만나자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천벌 받으련. 수지는 그저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 모든 욕설은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2층 집과 박노인의 재산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씩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강 형사는 계속해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새로 의뢰한 정밀 검사 결과 준호가 죽던 날 먹었던 음식에서 명백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수경과 시장 상인의 증언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사건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증거만 더 확보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맹세할게. 내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동조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미약하지만 강렬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의 명예를 구하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숱한 소문 속에서 수지는 더 과감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박노인에게 관계를 공식화하도록 압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식적인 아내가 되어야만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완전히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수진이 다가와 달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껏 온갖 비난을 다 참아왔어요. 정말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저에게 정식으로 이름이라도 주세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수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그들이 저한테 밥을 줘요. 옷을 줘요. 저는 아버님만 있으면 돼요. 아버님이 저와 결혼해주지 않으시면 전 떠날 거예요. 평생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도록 내버려두고 말이에요. 그 말은 박노인의 마음을 올가매는 밧줄 같았습니다. 나약해진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훗날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집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몰래 열렸습니다. 풍악도 하객도 없이 그저 몇 개의 상을 차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온 마을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마을은 다시 한번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밖에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저주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다니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망신이다. 박노인 집안은 이제 끝났어. 집안에서 최 여사는 그 광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위패 앞에서 쓰러져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아들아, 저것들이 이 땅에서 너를 모욕하고 있구나. 박노인은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이미 발을 들였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소문은 마을을 넘으면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사람마다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도덕에 대한 전례 없는 모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 형사는 소식을 듣고 즉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을 만들고 상부에 보고하며 준호의 죽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수치스러운 결혼식이 끝난 후 2층 집은 불이 환했지만 이상하게 썰렁했습니다. 위패 앞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진 속 준호의 눈은 마치 원망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퀭한 눈은 정의가 모든 것을 밝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이야. 기다려봐. 경찰이 나섰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진실은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이 추악한 결혼식 뒤에 숨겨진 모든 죄악과 탐욕을 드러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박노인의 비밀 결혼식이 끝나고 예산마을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의 동생 수경이었습니다. 수경은 원래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형부가 죽은 날부터 마음속에 늘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날 밤 언니가 했던 말,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언니가 뻔뻔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아버지 곁에 서는 것을 보자 수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강 형사를 찾아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 저는 언니가 형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언니가 중얼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너무 무섭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강 형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흩어진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경은 언니가 시장에서 이상한 농약 가루를 사온 일부터 남편에 대한 냉담한 태도, 그리고 다툼 후에 내뱉던 의미심장한 말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경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언니가 범인이라고 믿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증언은 음식물 검사 결과와 시장 상인의 증언과 합쳐져 강력한 증거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최 여사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괜찮아. 수지는 여전히 승리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권력이 확고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강 형사는 사람을 시켜 조용히 감시하며 수진과 박노인이 시장에 가는 모습이나 집에서 재산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수경은 마당에서 우연히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무언가 감지한 듯 탐색하는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들 말 듣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언니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수경은 떨려서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확신은 분명해졌습니다. 한때 친했던 언니는 이제 낯선 사람, 심지어 형부를 죽인 범인과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준호가 그냥 죽은 게 아닐 거야.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고 경찰이 곧 밝혀낼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2층 집의 어둠 속에서 준호의 위패 앞에 놓인 향이 다시 붉게 타올랐습니다. 사진 속 그는 모든 전개를 지켜보며 진실이 한 걸음씩 밝혀지는 것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수경의 증언이 모든 것을 빛으로 이끌 길이 되었습니다. 수경의 증언을 확보한 강 형사는 즉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샘플은
최종 감정을 위해 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모든 의심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먹었던 된장찌개에는 살충제로 흔히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발견된 양은 성인 남성을 30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과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증거를 손에 쥐자 진실은 그를 소름돋게 했습니다. 착한 남자 준호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강하기 위해 강 형사는 여러 방면에서 추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시장 상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그 농약 가루를 사간 걸 똑똑히 기억해요. 채소 씻을 때 쓰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위험한 거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감정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비밀 수색을 통해 수사팀은 수진의 방에서 쌀통 밑에 숨겨둔 낡은 농약 봉지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가면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이 독극물을 찾아냈대. 그런데도 그동안 시아버지랑 웃고 떠들며 다녔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악녀야. 최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위패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아, 마침내 누군가 진실을 밝혀줄 거야. 이제 구천에서도 편히 눈을 감으렴. 한편 수지는 포위망이 좁혀진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박 노인의 곁에서 의기양양하게 걸었고 세상의 비난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강 형사가 이끄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준호 씨 사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저를요? 제 남편은 병으로 죽었어요. 조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강 형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박 노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다시 파헤쳐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지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통쾌하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것 봐, 하늘이 정말 있구나. 악한 짓을 하고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날 오후 노란 햇살이 사과밭을 비출 때 수지는 조용히 연행되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녀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준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모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 형사는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먹은 된장찌개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 남편이 심장병이 있었던 건 모두가 알잖아요. 갑자기 죽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강 형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본 후 천천히 서류를 펼쳐 시장 상인의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상인은 당신이 그 독극물을 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수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채소 씻으려고 샀을 뿐이에요. 농사 짓는 집에 그런 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강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봉지들이 당신 방쌀통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정말 채소를 씻는 데 썼다면
왜 숨겼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갑자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덫을 놓으시는 거예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마세요. 강 형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경의 진술서를 꺼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준호 씨가 죽기 직전 당신이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수진이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강 형사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법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않습니다. 수진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가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박노인이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갖 계산과 탐욕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우연히 경찰서 앞을 지나가던 몇몇 주민이 수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경찰에 잡혀갔대. 이제 곧 꼬리가 밟힐 거야. 온 마을이 떠들썩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한 짓이 언제까지 가겠어. 하늘이 다 보고 있지. 그날 밤 유치장으로 이송된 수진은 차가운 쇠침대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축축한 회색 벽과 노란 전등이 시멘트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부귀 영화가 아닌 나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밖에 2층 집에서는 박노인이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며느리와 욕망에 눈먼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는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고 악인이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남편을 죽인 게 맞대. 경찰이 증거를 다 찾았다고 하더라. 마을 분위기는 들끓었고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해했습니다. 모든 저주가 수진과 함께 욕망에 눈이 멀었던 늙은 아버지 박노인에게도 쏟아졌습니다. 2층 집 박노인은 아들의 위패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향불이 그의 헬쑥하고 지친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은 준호의 영정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탁했던 아들의 모습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우리 가족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차가운 무덤 아래 누워있고 자신은 아들을 죽인 범인과 결혼했습니다. 강 형사가 수사팀과 함께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준호 씨의 아내, 즉 수진 씨가 된장찌개에 독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으로서 저희의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인은 온몸을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걔가 내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강 형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여자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 말은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박노인의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진의 은밀한 눈빛, 달콤한 미소, 유혹적인 속삭임,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 결국 죄악의 길로 이끈 밧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여사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당신은 듣지 않았잖아요. 이제 아들은 죽고 집안은 망하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요. 당신 이제 살아갈 의미가 뭐예요? 박노인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눈이 멀었다.
이 못난 애비가 악한 년이 너를 해치도록 내버려뒀어. 이 죄는 내가 죽어서도 씻지 못할 거다. 그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집 밖까지 울려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이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도 한때 위험 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잘못 앞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인간적인 연민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의 나약함이 악의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 정의가 실현되고 준호 씨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 노인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모든 명예를 잃더라도 죄의 일부라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위패 앞 등잔불이 활활 타오르며 늙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비의 탐욕과 비겁함 때문에 너를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노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열리던 날 예산 군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민들이 군청으로 몰려들어 문 앞에서 북적였습니다. 악인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직접 보려는 사람, 그저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이 사건이 이 평화로운 시골을 뒤흔든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데 동감했습니다. 수진은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고운 옷도 도전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헝클어진 머리에 잿빛 수의를 입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최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헬쑥한 얼굴로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낭낭하게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충남 예산군 거주, 형법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남편 박준호가 먹을 된장찌개에 맹독성 화학물질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많은 이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악독한 년, 남편을 죽이고 시아버지랑 결혼하다니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나? 수진은 몸을 떨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경의 증언, 시장 상인의 확인, 음식물 감정 결과, 그리고 수진의 방에서 발견된 농약 봉지들까지 하나하나의 증거가 그녀의 마음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수진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과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눈이 멀었어요. 정말 후회합니다. 재판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쓰러져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아,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으니 눈을 감으렴. 박 노인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 저 여자에게 홀리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조상님과 아내,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법이 저 여자를 엄하게 벌해 주십시오.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마을 사람들의 박수와 눈물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에는 부귀영화를 꿈꾸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대신 감옥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정신적인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는 남은 생을 치욕과 고독,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재판 정박,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준호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고 이 사건을 깊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탐욕과 욕망, 그리고 배신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2층 집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곳에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위패 앞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온화한 눈으로 마치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충남 예산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아버지와 결혼했다. 끔찍한 진실이 숨겨진 한 가족의 비극은 고통과 뼈아픈 교훈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예산에서 부유하고 화목해 보였던 한 가정이 탐욕과 욕망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착한 남자 준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삶을 꿈꿨지만 비극적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 선량함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젊은 아내 수지는 인생을 바꾸려는 야망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고 뻔뻔하게 시아버지와 폐륜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산은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고 자유와 인간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것이 탐욕과 잔혹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아버지 박노인은 나약함과 욕망 때문에 죄악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무기력함이 악인이 활개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남은 생을 죄책감과 치욕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볼라도 저승에서 아내와 자식을 마주할 면목도 없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잃고 남편의 배신과 며느리의 타락을 목격하며 고통으로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과 모성애의 상징이며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의를 대표하는 강 형사는 끈질기게 단서를 추적하여 악이 영원히 숨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의 결단력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죽은 자에게는 정의를, 산 자에게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탐욕과 욕망은 양심과 행복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나약함과 방종 또한 죄악입니다. 그것이 악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고 악인은 조만간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고 만족할 줄 알며 가족의 행복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산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2층 집은 이제 타락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위패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준호의 영정사진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랑과 선량함뿐이다. 죄악은 조만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